저는 이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들레즈 컨퍼런스 캠프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3 시간에 걸쳐서 할 내용은 들레즈의 영화 철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첫 시간 운동 이미지, 둘째 시간 시간 이미지, 그다음에 셋째 시간은 이 들레즈 영화 철학의 현대적 확장, 뭐 인제 그런 제목으로 인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 이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 이 논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다가 들레즈 얘기 하나를 인용해 놓은 거를 한번 같이 살짝 볼게요. "영화 그 자체의 본질이란 더 고양된 목표로서 오로지 사유와 그 작용 이외의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제 시간 이미지의 상당히 이제 뒤편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논문 전체를 요약한다면 아마 들레즈의 이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사유와 그리고 사유의 작용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들레즈가 영화의 이미지를 통한 사유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들레즈 시네마라는 책을 어느 정도 읽으셨는지를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1 시간, 2 시간, 3 시간 내에 그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측면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측면을 인제 잡아서 이 들레즈의 시네마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들레즈의 시네마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죠. 이 두 권의 책을 펼치면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들레즈 책이 사실 다 그렇지만 시네마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인제 여기저기서 막 첫 페이지부터 인제 출몰을 하죠.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로 얘기되는 게 바로 베르그송, 그리고 인제 시간 이미지의 후반부에 가면 니체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니체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 니체,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칸트도 등장하고 여러 철학자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 시간 등의 개념들, 그다음에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불리는 영화사의 어떤 수많은 영화들, 그리고 특히 이제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 책이 83 년과 85 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 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특히 프랑스 쪽, 그리고 유럽 예술 영화들, 그리고 특히 영화 이론도 인제 여러 갈래와 여러 계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프랑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던 영화 이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직조되어 있는 어떤 다양체가 바로 시네마라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 책에 대한 이해와 이 책의 어떤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저는 예를 들면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영화 이론을 인제 석사에서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와 철학을 가급적이면 좀 아는 상태로 인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철학 쪽을 알거나 아니면 영화 쪽을 알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좀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제대로 못 읽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분들이 가진 인제 특정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이 책을 또 새롭게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근데 아무리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논의 구조나 논리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 책을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좀 읽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굉장히 난해하고 아주 복잡한 여러 개의 층위가 사실 들레즈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특히 인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보다는 영화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영화 이론가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철학과에 다니는 그 철학과 쪽에서 이제 출신의 연구자들은 사실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차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이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그리고 부차적이라기보다는 특히 인제 존재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들레즈의 다른 이제 뭐 차이와 반복이라든가 그런 어떤 존재론적 저서들과 더불어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존재론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상당히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들레즈 연구자들도 아마 많이 있기는 할 테지만 어쨌건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발표된 논문들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들도 포함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시네마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혹은 운동 이미지 하위 개념으로서 정감 이미지, 행위 이미지, 그 지각 이미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에 만약에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떤 영화를 들레즈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적용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에 이제 그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저에 대한 비판도 저 스스로에 대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접근이 없다면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창조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그 내적 논리만 굉장히 버겁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에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이 개념이 뭘 의미한다." 를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네마를 들레즈 철학 전반하고의 어떤 관련성 하에 있지를 않고 시네마만 이제 보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시네마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레즈 철학 전반과의 관련성 하에서 읽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네마를 어 단순히 영화 존재론 그다음에 아주 영화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으로만 한정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존재론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은 맞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일반 존재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청개의 고원이나 차이와 반복이나 이런 책들에서는 들레즈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막 손꼽을 수 있는 어떤 뭐 음악에서 뭐 누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든가
이제 그런 특정한 화가의 특정한 작가의 특정 작품들에 들레즈가 인제 관심을 기울였다면 시네마는 제목처럼 영화 매체 자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도 들레즈가 또 더 그 선호하는 작가들이 물론 존재하죠.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그다음에 몇몇 작품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영화 매체에 대한 어떤 접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존재론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으로만 보기에는 저는 인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들레즈 영화 철학 그러면 아주 사변적인 영화 존재론, 그리고 유럽 영화 같은 아트하우스 영화만을 위한 아주 난해한 미학적 이론. 그래서 사실 별로 쓸데가 없는 그런 어떤 어렵기만 한 그런 사변적 논의들로 한정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인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하게 되는 것들이 그 이유가, 그렇게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저는 인제 시네마라고 하는 이 책이 초기 영화에서부터 80 년대 중반까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화들과 그리고 철학적 논의들이 아주 난해하게 다양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더 충분히 이 시네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은 들레즈 철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들레즈 영화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해요. 연구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책을 읽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여전히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의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인제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들레즈 영화 철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 혹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작정을 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요. 그런 어 들레즈의 영화 철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뭐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각각의 개념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 드리지는 별로 않을 거예요. 그럴 시간은 많지 않을 거고, 그거는 요 밑에 보면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을 보시면 논문뿐만 아니라 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소개를 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뭐 지각 이미지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조성훈 선생님 책을 보면, 그 책이 시네마톨로지였던가요? 그 책을 보면요. 이제 시간 이미지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운동 이미지 한 권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아 들레즈 시네마가 내가 접근해 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읽는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영화와 철학적 논의들을 통해서 들레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식하게 들리는 질문이죠. 아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차곡차곡 쌓은 이후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하나의 답변을 2 시간 동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영화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 시네마 1 권에서는요. 이제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베르그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미지 존재론에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 분류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권, 그러니까 시간 이미지에서도 역시 베르그손의 시간 철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화 이미지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요렇게 똑 떨어지질 않아요. 특히 인제 시네마 2 시간 이미지에서 여기에서는요. 베르그손적인 어떤 시간 이미지의 다양한 분류들을 하고 있지만 책의 중반 이후부터는 베르그송 얘기가 1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1도 등장을 하지 않고 굉장히 니체적인 어떤 시간이 여기에서 인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베르그손적인 시간 이미지의 다양한 분류들을 그것보다 보다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어떤 니체적 시간 하에 두면서 시간 이미지 영화의 어떤 공통적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사실 쉽게 이해는 잘 안 가실 텐데 요거는 제가 나눠 드리지는 않았지만 들레즈 시네마 2의 구조에 대한 연구, 거짓의 역량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논문이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들어가서 과어로에서 다운받으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 등록 안 돼 있어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구조가 맞는 것 같은데 보통은 베르그손의 어떤 행위, 지각, 이미지, 개념이 1 권에 등장하고 2 권에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한다."라고 보통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니체적 시간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로 구분되어 있는 이 두 권의 저작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 베르그손 철학에서의 지각에 대한 철학, 지각 개념에서 기억 개념으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은 인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베르그손 철학에서 니체 철학으로의 이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 영화에서 현대 영화로의 이행이라는 인제 이런저런 이행들이 복잡하게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도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랑 딱 합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 그 베르그송 철학에서 지각에서 기억으로의 이행과 당연히 베르그손 철학에서 니체 철학으로의 이행도 당연히 이게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의 어떤 이행 과정을 보면 이런 수많은 굉장히 다양한 이행들을 우리가 이 두 권의 저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되면서 들레즈는 사실 이렇게 중첩되는 아주 다양체로서의 텍스트를 통해 개별 영화가 아니라 영화 매체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결코 들레즈가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처럼 이제 시네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닫혀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열려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 다중적인 중첩들은 어떤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간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생성들이 만들어지는 간격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존재론적 시스템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들레즈 자신의 어떤 다른 저작들에서 창안된 개념들을 소환하거나 그리고 참조하는 방식으로 또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네마만 봐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이 다른 저작들에서의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네마의 이해에 접근하는 통로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들레즈적인 방식으로 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접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 중에서 저는 인제 제가 채택한 하나의 방식은 일단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이 저기
개념들과 그다음에 청계고원에서 제시된 개념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과연 시네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냐라는 부분을 이제 제시하고자 해요. 특히 인제 그의 마지막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같은 경우는 예술과 철학의 관계 그리고 예술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들레즈답지 않게 상당히 예외적인 방식으로 "이건 무엇이다."라는 어떤 정식화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쉽게 쉽다? 쉽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 비교하면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여지들이 아주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 저작들이 특히 인제 가장 핵심적인 대답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어쩌면 청계고원에서 가지고 온 탄령토화라는 개념일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시네마 속에 인제 존재하고 있는 사유의 어떤 생성적인 균열들 그러니까 아주 매끈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들레즈 텍스트는 어떤 책이든 간에 매끈하고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저기에 균열 지점들이 있고 다르게 접근하거나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틈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철학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들레즈의 다른 저작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네마를 읽는 것이 바로 시네마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생성적인 균열들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도대체 이 들레즈에게 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들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사유하기를 창조하는 게 바로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레즈는 자기의 그 영화책 시네마에 대해서 영화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화 이론도 철학도 어떻게 보면 철학 쪽에 좀 더 가까운 책이라고 스스로 인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레즈에게 도대체 철학이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면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인제 인용을 하자면 구성 요소들의 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불규칙한 윤곽을 갖는 그런 어떤 다양체로서의 이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개념들이 서로의 역사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어진 문제에 이제 그러니까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에 따라 재분할되면서 각자의 윤곽들을 함께 조절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하나의 철학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철학, 우리 뭐 어떤 종류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개념들이 서로 합쳐져서 서로 협력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개념들이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동일한 평면 그러니까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마 청계고원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김재인 선생은 고른판이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플랑 드 꽁시스탕스를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플랑 드 앵머넌스 그러니까 내재성의 평면 혹은 내재면이라고 번역을 한 것들 저는 뭐 그냥 뭐 내재성의 평면 주로 이런 식으로 개념어를 썼으니까 그 지금 서로 다른 것들을 혼동하지 않게 '같은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레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철학이란 어떤 개념을 창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개념들이 서로 다른 개념들이 지금 모여서 협력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해를 그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게 재분할되고 막 서로 조절하는 그 관계를 얘기했죠.
그렇게 이 어떤 개념들이 모여서 놓여 있는, 인제 공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공간적 개념은 아니고요. 이 어떤 평면, 플랑, 이 평면이 바로 인제 내재성의 평면 혹은 내재면이라고 얘기하는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들과 이 평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개념들이 동일한 평면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는 사실 커다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커다란 맥락에서 설정된 동일한 문제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개념들이 공동으로 창조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인제 공동 창조라고 들레즈는 표현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시네마라는 책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공동 창조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제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저작들과의 교차 지점에서 시네마라는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다음 개념들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은 오히려 시네마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개념들이라기보다는 군데군데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모여 있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무슨 이미지, 무슨 이미지 이런 방식으로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마치 서술어처럼 슬쩍슬쩍 나오는 게 탈영투와 탈중심화, 비인간화, 그다음에 인제 시간과 생, 요건 인제 시간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요 인제 결국은 탈중심화, 비인간화라는 것도 실은 탈영토화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탈영토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탈영토화라는 개념을 통해 들레즈 시네마의 이 '시네마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들레즈 영화 철학에 대한 어떤 좀 충실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방향 지시등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시네마에 대해서 뭔가 확 잡힌다?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어 여러 학기 동안 시네마를 강의를 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운동 이미지 하나 혹은 시간 이미지 하나도 책 충실하게 다루려고 하면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책 전반을 꿰뚫는 이 탈영토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시네마를 새롭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탈중심화와 비인간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일단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네마의 전체 논의의 출발점이자 대전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바로 운동 이미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운동 이미지 개념을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바로 이 전체 논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 하이픈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얼핏 보면 '운동하는 이미지 아니면 뭐 움직이는 이미지를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영화의 움직이는 무빙 이미지를 지칭하기 위한 개념에 그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무빙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들레즈식의 용어법에서 본다면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운동하고 어떤 때는 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그것은 존재 양식 자체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로 이 개념을 운동 하이픈 이미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레즈가 인제 받아들이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래서 아예 그 목차를 보시면은요. 베르그손에 대한 첫 번째 코멘터리, 두 번째 코멘터리, 세 번째, 네 번째 코멘터리까지 아예 한 챕터의 제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의 목소리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특히 이 운동 이미지 개념은 바로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이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를 해 드린다면, 제가 석사 논문으로 아주 오래전이죠. 예, 석사 논문으로 베르그손 이미지 개념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걸 인제 발표하러 갔을 때 계속 질문을 받은 게 "그럼 이것도 이미지야? 저것도 이미지야? 저것도 이미지야?" 라는 질문에 한 15 분간 대답을 하다가 논문 그 질의응답이 끝났던 기억이 나요. 어떤 한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베르그손의 이미지라는 개념이 너무 통념적인 이해하고 달라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의 그 질문만 계속 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베르그손에 대한 어떤 주석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컨버전과 같다. 개종과도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개종하듯이, 여기에서 인제 제가 충분히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못 해 드리겠지만 일단 받아들이시고 이제 넘어가셔야지만 긴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무언가에 대한 이미지, '아 저 사람 이미지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인제 무언가에 대한 이미지,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의 느낌, 인상, 표상,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베르그송은 그게 아니라 인제 이미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서양 철학사에 존재해 오고 있는 실제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 대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에서 이 이미지라는 개념을 바로 이 실제론에서의 사물, 그다음에 관념론에서의 정신, 이 두 개념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인제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이런 이원론적 대립의 문제를 인제 무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저 이원론적 대립을 해결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예요. 그런데 칸트는 이를테면 실제론에서 요런 거, 관념론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잘 정교하게 종합을 하면서 이런 이원론적 대립을 인제 해소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베르그송은 그게 아니에요. 인제 이 이원론적 대립이 존재하는 서양 철학사의 어떤 판이 있잖아요. 논의가 이루어지는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제를 무화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칸트는 그 판에서 충실하게 종합을 하려고 했다면 베르그손은 그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원론적 대립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이 물질과 기억에서 이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과 정신의 중간에 있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사물은 사물이고 정신은 정신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 베르그손이 직접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란 내가 나의 감관들을 열면 지각되고 내가 그것들을 닫으면 지각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바로 그렇게 피토레스크하게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지각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미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해석이에요. 해설이에요. 쉽게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따만큼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라고 쳐 보세요. 그래서 그 어떤 나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나무 있죠, 동네에. 그런 아는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걔가 어떻게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 내가 봤더니 이 나무에 이 줄기가 이렇게 아름들이 굉장히 두껍고 어느 날 만져 봤더니 굉장히 딱딱하고 손을 다칠 것처럼 이렇게 우둘투둘한 그런
그 표면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위에 펼쳐져 있는 그 가지 위에 나 있는 이파리들을 보니까 요새 진짜 산책 나가면 그런 이파리들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연두색과 초록색이 햇빛에 햇빛을 받아서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는 초록색 이파리들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들도 아는 나무 하나를 떠올려서 그런 풍경을 지금 쉽게 머릿속에 그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걔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고 그 나무가 제가 지금 설명한 바대로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인제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그러면 그게 인제 주관적인 어떤 표상으로 인제 얘기를 하지만 베르그슨은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철학에서의 얘기들이 관념론이고 실제론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봤을 때 "아이 그래. 그거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 내가 그렇게 눈 뜨고 손으로 나의 감각 기관들 열어 가지고 그렇게 지각했잖아. 그 방식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나의 지각 기관들을 감각 기관들을 쫙 닫았을 때 걔네들은 지각 안 돼요. 내가 뭔 수로 지각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얼핏 보면 그래서 뭔가 주관적인 그 관념 혹은 이미지로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잖아요, 요까지 들으면. 그런데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지각하든 지각하지 않든 내가 어떤 감각 기관을 가지고 지각하든 그래서 외계인의 지각 방식으로 지각하든 개미의 방식으로 지각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그렇게 펼쳐져 있지만 나의 지각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걔네들은 있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저 사는 곳 요 단지에 되게 좋아하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거든요. 매일 햇빛 좋을 때면 나가서 그 나무 구경하러 가서 그 나무 이파리를 보고 이렇게 툭툭툭 만져보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황사 때문에 만약 일 주일간 제가 집 밖에 못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있을까요? '아 내가 지각했던 대로 있겠지.'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지금 그 누구도 만약에 정말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황사 때문에 아무도 집 밖에 못 나가는 아주 가상의 끔찍한 상황을 예상을 해 놓고 그래서 그 나무는 경비 아저씨든 아니면 저희 그 단지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버클리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나무는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그 누구의 설사 이 우주 전체에서 눈 한쪽도 만약에 지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못 봤다고 그 나무가 없나요? 당연히 있지. 예.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 자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나무를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라고 알려면 그냥 내가 눈을 뜨고 나 감각 기관을 열어서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근데 나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걔네들은 그냥 존재해요.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지각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개입이 되죠. 하지만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존재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그런 존재로서의 이미지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다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자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차원의 인제 입자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미지이고 우리가 보통 물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지각하는 뭐 나무나 책상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지예요. 물론 하나는 물체 차원으로 존재하는 이미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존재하는 거죠. 어떤 것들은 거의 운동하고 있는 그 입자 차원으로 존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미지들을 다 합치면 그 토탈 총체가 뭐냐면 바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주관적인 것과 예를 들면 유물론에서 물질은 어떤 인식 주체의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해 있는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인제 유물론에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로부터 어떤 그 주관적인 이 지각기관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의 인제 물 자체 같이 되는 거죠, 칸트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거는 인제 물 자체 같은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고 그런 방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상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의 총체가 바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레즈가 받아들이고 있는, 시네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미지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되어 있는, 미리 전제되어 있는 실제를 재현하는 게 아니게 되죠. 이미지는 그 자체로 실제예요. 아까 그랬죠. 이미지라는 게 무엇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물질성과 정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들레즈가 받아들이고 있는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말이 어떤 재현되는, 표상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 자체로 실제인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인제 베르그손도 그렇게 얘기한 걸 받아들여서 들레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미지는 즉자적인 수준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운동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바로 들레즈가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보다 이 운동의 차원을 보다 강조한 운동 하이픈 이미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이미지의 총체가 바로 물질이 되고, 이 운동 이미지는 밑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에 작용한다거나 반작용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되고 있는 운동과 구분되는 물체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고 그게 운동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가 있다면 걔는 언제나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과, 그러니까 작용과 물체가 구분될 수 없는 어떤 상태. 그렇게 운동과 구분되는 물체도 없고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수용되는 운동과 구분되는 움직여지는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이미지는 작용 및 반작용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운동들은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지이고, 운동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이다라고 인제 들레즈는 거의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에서 한 얘기를 거의 요약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운동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서 운동 하이픈 이미지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이미지가 운동하고 같고, 그다음에 운동 이미지의 총체 혹은 이미지의 총체가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미지, 운동, 물질, 이것들이 인제 동의어로 이해되는,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 운동 이미지들의 총체인 물질적 우주 혹은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 자, 여기에 인제 또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플랑댕마낭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내재성의 평면을 그 인간의 지각, 그다음에 영화적 지각 이전에 전제된 어떤 리얼리티, 실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 물론 여기에 인제 굉장히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에 충분하게 이제 얘기는 못하고 있는 점은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적 지각의 선택 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영화적 지각이라는 거는 쫙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물질적인 우주, 그런 어떤 실제를, 영화는 카메라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선택해서. 프레이밍한다라고 하는 게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냐면 사유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들레즈가 제안하고 있는 영화 이미지 존재론의 흥미로운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화 이미지는 단순히 그 재현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유해야 할 실제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화 보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어우 실감 나네. 진짜 같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진짜는 아닌데 '진짜를 굉장히 잘 모방했구나.'라는 얘기가 "어우 실감 나는데?"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들레즈는 뭐라고 보냐면 그렇게 아주 현실과 비슷하게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가짜 허상이 영화 이미지가 아니라 영화 이미지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사유해야 할 그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내재면 위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물질적 우주라는 실제의 한 부분을 영화 이미지가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사유하라고 던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 보통 영화를 어떤 허구적인 이미지라고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영화에 접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화의 본질을 사유에서 찾고 있는 들레즈에게 영화 이미지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함축을 가지게 되냐면 '그래. 영화 이미지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영화는 아주 적합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 들레즈가 80 년대에 이 책을 썼는데 이 80 년대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굉장히 그 아주 꽃피웠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인제 생산이 되고 영화에 대한 아주 다양한 담론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던 시기가 프랑스에서는 바로 60 년대, 60 년대에서 이제 80 년대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어 영미권 쪽으로 영화 이론의 어떤 헤게모니도 넘어갔는데 그 헤게모니가 넘어가기 전에는 인제 주로 프랑스 쪽 이론들이 굉장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진지한 학문의 대상이다라고 받아들여진 건 프랑스에서도 70 년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80 년대면. 영화가 대학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게 인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저기 19 세기 후반에 탄생해서 지금 21 세기까지도 사실 요새는 뭐 '영화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영화 공부를 처음 시작하던 90 년대만 해도 좀 '뭐 저게 그렇게까지 대단히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나?'라는 인식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들레즈가 이렇게 영화 이미지를 실제로 실제라는 것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 연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영화가 수행하는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게 아주 정당한 어떤 사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함축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네마 1 권을 딱 펼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은 이미지들의 영화 이미지들에 대한 분류학에 대한 매뉴스크립트다라고 하는 게 맨 첫 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영화 이미지들의 어떤 분류학을 이 책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분류학을 통해서 사유를 전개하고 있는 들레즈의 영화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유의 대상이 실제니까. 그리고 둘째, 지각 이전의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적 지각보다 더 많은 실제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제 이 레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질적 우주,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이
물질적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근데 그 위에서 가능한 게 인제 영화적 지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적 지각은 무한히 펼쳐져 있는 물질적 평면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적 지각과 이 물질적 우주를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실제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느냐? 당연히 원래의 그 물질적 우주인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이미지가 그 무한한 운동 이미지의 평면을 더 많이, 혹은 이제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근접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approximation. 좀 더 가까이에서 이 무한한 이 평면을 포착하게 될 때 실제에 대해서 더 잘 사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 논점도 사실은 흥미로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인간의 지각과 영화의 지각을 비교할 경우 카메라의 어떤 객관적인 특성 때문에 영화의 지각이 인간의 지각보다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실제가 지금 포착이 돼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영화에서. 근데 인간의 지각도, 그래서 인간의 지각도 사실 그 무한한 평면의 부분을 포착하는 거예요. 부분을 포착한다라는 부분 지점에서는 두 개가 마찬가지예요. 둘 다 부분이에요. 근데 그 두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졸업식에서, 지금 대학원생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인제 석사 논문을 쓰고 여러분이 졸업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학사모도 쓰고 가운도 입고 옆에 막 부모님도 오시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막 이제 정신없이, 졸업식은 뭐 사진 찍는 날이죠. 그래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대해서 기억했을 때, 그날 여러분들이 본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찍어 줬다. 아니면 나의 친구 누구가 나한테 뭘 줬다. 내 관심 가는 그런 지점들만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졸업식장에 간다면, 사실 제가 이 얘기하기가 뭐한 게, 전 졸업식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 모든 졸업식을. 그래 가지고 졸업식 장면을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그런데 내가 그 졸업식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그것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죠? 그 모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지각도 못해요. 인간의 지각은 베르그송, 들레즈에 따르면 우리의 관심, 어떤 관심? 내가 뭘 할 거냐, 행위에의 어떤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방을 사고 싶다.' 이런 어떤 관심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막 가방만 보일 때 있죠. 평소에는 안 쳐다봤는데 남들 '아 저 백팩 괜찮은데 저거 어디 거지?' 그런데 내가 내 가방 사고 나면 더 이상 남의 백팩을 구경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걸로 인제 충족이 됐다면. 그렇게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건 내 관심에 의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것밖에 못 봐요. 지각을 못 해요. 그런데 그날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 그리고 그날 찍은 동영상을 봤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날 '이런, 이 사람이 여기 있었어? 아 저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카메라는 그런 관심이 없거든요. 특정한 무언가에 포커스 인 시키고 나머지 포커스 아웃 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냥 찍는다면, 그래서 모든 화면 내의 모든 사물들이 다 포커스가 살아 있다면 사실은 뭐 어떤 하나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 주죠. 그래서 인간의 지각보다는 카메라의 지각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들레즈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들레즈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뭐냐면 보통은,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영화가 굉장히 인간의 시선을 많이 담고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는 게 아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일반적인 관객들은. 근데
들레즈는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지각을 보여주는 게 영화의 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지각이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은 사실 1920 년대 30 년대에 소비에트 영화 감독이었던 지가 베르토프의 희노 아이 개념에 아주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발터 베냐민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은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카메라가 드러내 주는 시각적 무의식, 광학적 무의식,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즉 인간에게 마치 무의식 영역처럼 우리가 지각하지 못했던 것이 카메라에 포함되어서 영화적 지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유사한 논의를 통해서 들레즈는 영화적 지각이 바로 인간의 지각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각은 인간의 몸에 정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그 자체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화가 바로 탈중심적인, 내 지각은 늘 내 눈깔은, 눈깔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내 눈알은 늘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키 정도의 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죠. 어딜 가든 막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제가 달리게 하는 속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카메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드론에다가 실어서 띄우면 저기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지각보다 훨씬 더 정박되어 있지 않고 탈중심적인 그 물질적 우주에 보다 근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어떤 실제를 더 우월하게 사유할 수 있게 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들레즈는 지각 이미지를 단계적으로 고체적, 액체적, 기체적 지각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기체적 지각, 가장 탈중심적인 이 기체적 지각이 바로 베르토프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베르토프의 영화가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을 영화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라고 인제 평가를 들레즈가 내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 구절을 읽게 되면 이제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와, 내재성의 평면을 영화적으로 구현한다고? 저 영화 꼭 보고 싶어." 막 인제 이렇게 되죠. 근데 영화를 보면 막상 인제 굉장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결국 실제로의 근접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 자체에서 탈중심화, 계속 중심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해체적인 느낌을 많이 주지만, 사실 들레즈에게 탈영토화든 탈중심화든 그게 그냥 단순히 해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실제로의 근접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방향이 바로 프레이밍, 그다음에 지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시네마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 모두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시네마가 전제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유의 방향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운동 이미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